있었고 흥행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완성도도 봤을 때도 그렇고 올해 개막작 같은 경우에는 일반 관객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영화입니다. 올해 저희 영화제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 협찬하고 기부금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행히 정부의 예산이 주는 것들을 잘 메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경건입니다. 가을, 부산은 영화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29 부산국제영화제는 올해 어떤 모습일지 박도신 부집행위원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고 없이 나타나는 도심 땅꺼짐 현상에 대해서도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뉴스톡톡 오늘은 부산국제영화제 박도신 부집행위원장 함께합니다. 부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며칠 뒤 10월 2일부터 네. 부산국제영화제 시작하잖아요. 이번 영화제의 특징 한번 먼저 말씀해 주시죠. 작년에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가 좀 약간의 내용을 좀 겪었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올해도 그 집행위원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봤을 때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었고, 사실 이제 예산 문제도 좀 있었고요, 작년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직무대행을 하면서 네. 최대한 정상화, 그러니까 정상화로 가는 첫 걸음이다. 그래서 사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그 부족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작품 수 같은 경우에도 209편에서 224편으로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유지했었던 모든 이벤트나 행사 같은 경우에도 올해도 정상적으로 치러진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관객분들이나 부산영화제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봤을 때, 그래도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이제 그런 게가 저희 이제 올해 목표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영화제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점은 없는가요? 내용상에 있어서. 사실 이제 게스트 부분에서는 이제 그 숫자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올해 같은 네. 경우에. 특히 이제 한국 게스트 분들이 좀 숫자가 늘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섹션 중에서도 한국 영화에서 좀 잘 알려진 그런 영화들을 소개하는 프리미어 섹션이라는 게 프리미어 있는데, 섹션. 네. 거기에 대한 그 작품 수가 좀 많이 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켓 측면에서 보신다고 하면, 마켓이 이따가 뭐 말씀드리겠지만은 사실 이제 코로나 이후로 계속 성장세를 거듭해 왔었고, 네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 컨퍼런스를 합니다. 요즘 한창 AI 컨퍼런스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올해 보실 수 있는 게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가 개막작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개막작 좀 얘기해 주시죠. 개막작은 이제 전란이라는 저희 그 사극 액션입니다. 그리고 그 박찬욱 감독님이 이제 이 초기서부터 각본과 제작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영화가 완성되기 전서부터 조금 약간 화제가 됐었던 작품이고요. 이 김상만 감독이라는 분이 이제 연출을 하셨는데 이분이 미술 감독 출신이세요. 네. 그리고 박찬욱 감독님이랑 오랫동안 활동을 같이 하셨었고, 여러분 뭐 잘 아시는 2000년도에 그 JSA라는 작품, 네네. 거기서 미술 감독을 맡으셔가지고 그의 대종상까지 수상했던. 그리고 이제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2020년도에 저희 영화제 포스터를 직접 디자인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셨어요. 네. 네. 그래서 김상만 감독님의 이제 그 올해 이제 신작이죠. 그러니까 전란이라는 작품이고, 사실 이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뭐 캐스팅도 되게 화려합니다. 네. 강동원 씨, 차승원 씨, 진성규 씨까지 해서 이런 화려한 액션과 이런 배우들을 관전할 수 있는 좋은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죠. 방금 말씀하신 개막작이 OTT 네, 작품이라고 맞습니다. 하던데 네. 일각에서는 OTT 작품을 개막작으로 왜 했지 이런 얘기가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개막작으로 그동안 그 완성도 높은 독립 영화들을 굉장히 많이 소개를 했었고요.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다만 저희가 이제 대중적인 면도 좀 고려해야 되는 측면도 좀 있기 네. 때문에 간간히 이제 대중 영화들을 개막작이나 폐막작으로 선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사실 이제 저희가 이건 OTT 작품이라도 배제를 한다,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호가 개방돼 있대. 앞으로 저희가 이제 앞으로도 이제 대중적인 영화, 특히 이제 OTT 영화를
좀 더 늘려서 개막작이나 폐막작으로 선정하겠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번에 이제 특별히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몇 년 후가 또 될지는 모르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가끔씩은 이제 대중들을 고려한 그런 작품들을 선정을 하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역대 개막작 중에 올해 개막작이 가장 대중적인 네. 영화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관심은 폐막작에 가는 거죠. 네네. 폐막작은요? 폐막작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결이 다른 아, 작품인데 에리쿠 감독이라는 이제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감독님 작품이고요. 제목은 이제 영혼의 여행이라는 작품인데 이 에리쿠 감독님은 이제 일반 대중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아시는 네. 특히 이제 아시아 영화 감독으로서 세계 이제 3대 영화제라고 하죠. 칸느, 베니스, 베를린 모두 그의 전작들이 이제 초청받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적인 거장이라고 그러네요. 보시면 네. 되고 이 감독님이 저희 이제 96년도 저희 영화제 첫 해 때 뉴커런츠의 신인 감독으로 오셨던 분입니다. 아, 네. 그래서 그 이후로도 이제 저희 영화제랑 좋은 관계를 맺고 계셔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저희 영화제와 좀 같이 성장을 했다. 뭐 이제 좀 약간 비약적일 수 네, 있지만 네. 저희 입장에서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캐스팅이 조금 화려한데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프랑스의 대표적인 배우 까트리느 드니부, 네, 그다음에 까트린 일본의 그 중견 배우들도 같이 출연을 하고요. 그 배우분들 이제 까트리느 드니부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이제 폐막식 때 오시진 못하지만 네. 일본 배우분들 같이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즐기시기에는 되게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결이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잔잔하면서도 감동이 있는 그런 작품이라서 사실 이제 개막작은 이제 화려한 액션으로 네, 그러네요. 열고 네, 네. 폐막 같은 경우에는 잔잔하면서 감동을 주는 그렇게 영화를 마무리하는 예,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개막과 폐막을 우리가 얘기했는데 네. 그 안에는 그 사이에는 여러 특별한 기획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네, 들었거든요. 그 중에 이성균 배우의 작품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고운 사람 이성균이라는 타이틀로 올해 이제 네. 특별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배우로서 걸어왔던 그 연기 생활을 좀 재조명할 수 있는 그런 특별전을 마련을 했고요. 사실 이제 파주라는 작품, 그때 이제 독립영화긴 한데 그런 작품과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기생충, 그 다음에 드라마였었던 나의 아저씨하고 유작이죠. 그 행복의 나라까지 해서 총 6편이 특별전을 통해 상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이제 한국 영화의 위상을 드높인 인물한테 수여되는 한국 영화 공로상의 수상자이시기도 합니다. 또 이제 관객상이 원래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관객상이 신설됐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다큐멘터리 관객상이 이제 신설이 아, 됐는데요. 다큐멘터리 네, 관객상이. 맞습니다. 네. 이제 다큐멘터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일반인들한테 조금 일반 극영화보다는 좀 다가가기가 어렵고 좀 대중적이지 못한 게 좀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저희 영화제를 통해서 소개되는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아시아에서 출품된 선정된 아예 완성도 높고 재미도 있고 네. 그런 다큐멘터리 상당히 많거든요. 네, 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중적으로 좀 더 알리자. 그리고 대중적으로 좀 더 친숙하게 다큐멘터리가 다가갈 수 있도록 관객상을 이제 올해 이제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초청했던 작품 중에 그게 이제 경쟁 부분에 들어 있는데요. 별도로 이제 관객상을 추가를 해서 이제 관객들이 이제 직접 투표해서 뽑으시는. 그래서 관객상을 이제 투표해서 선정이 되면 상금도 있습니다. 2천만 네. 원의 상금이 지급이 됩니다. 이번에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이죠. 네. 모든 상영작들이 다 소중하죠. 특히 우리 부집행위원장님이 이번에 총괄하는 그런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분들 또 우리 한국에 관심이 높은 영화에 그런 분들이 한 서너 개 좀 소개해 주세요. 올해 이제 칸느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작품이고요. 아노라라는 미국 작품이고 션 베이커라는 감독님인데 션 베이커 감독님도 사실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다 아시는 네. 그 미국 독립 영화계에서는 가장 선두주자가 아닐까. 그리고 독립 영화 국제적으로도 독립 영화 감독 중에 가장 사랑받는 감독이 아닐까. 사실 이제 10년 전에 저희 영화제를 방문을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알려지진 않았었는데 굉장히 특이한 영화를 만드시는 분이고 네, 특이한 영화. 네. 네. 좀 약간 이제 정형화된 영화에 좀 이렇게 식상하신 분들은
그 션 베이커 감독님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황금 종려상도 받았고 이 작품은 제가 뭐 내용까지 깊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네, 이 네, 작품 보시면 아, 왜 션 베이커가 사랑받는 감독이나 그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또 하나는 이제 한국 작품인데요. 미드나잇 패션이라고 미드나잇 심야 상영. 네, 네. 그래서 네. 심야 상영이기 때문에 좀 장르적인 요소가 짙은 영화들, 공포 영화랄지 스릴러랄지 이제 그런 것도 같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사실 미드나잇 패션이 거의 한 20년 정도 됐는데 한국 작품을 한 게 몇 개가 안 됩니다. 5손가락이 안에. 더군다나 이제 좀 약간 저예산, 완전 상업 영화를 말고 저예산으로 만든 독립 호러 영화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보기가 드물었었는데 올해 하나 찾았습니다. 이 계기 열차라는 네, 네, 작품이고요. 그 탁세웅이라는 감독님 올해 이제 데뷔작인데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뿌듯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잘 만들었고 심야 상영에 너무 잘 어울리는 작품이라서 특히 이제 호러 영화라서 이제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지만 네네. 이 장르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한국에서 이렇게 저예산으로 만들 수 있구나 그런 걸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고요. 주연이 이제 주현영 씨라고 그 SNL에서 네, 여러분 네, 잘 아실 네. 텐데 주연을 하셨고 아마 이제 연기 변신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는 것도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영화제에 참석해서 관심을 굉장히 가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세계적인 거장 또 그렇죠. 글로벌 스타를 만나는 거잖아요. 이번에도 뭐 대단한 분들이 오시겠죠. 네. 네. 뭐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요즘에는 이제 한국 스타분들이 거의 글로벌 스타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한국 스타들이 어쨌든 이제 개막식에 굉장히 많이 오시게 됐고 특히 이제 몇 분 그 해외 분들 소개시켜드리자면 일본의 장르 영화의 거장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님이 지금 부산을 방문해 주십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 두 작품이 또 부산을 찾게 돼가지고 네네. 뱀의 길이라는 작품과 클라우드라는 작품이 갈라 프리젠테이션에서 소개가 돼서 그 다음에 그 중국이 나온 청춘 스타 주동우 배우도 이번에 부산을 방문합니다. 네. 이제 특히 이제 심사위원으로 오시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장이모 감독의 그 산사나무의 아래라는 작품,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작품인데 그 작품으로 이제 데뷔를 하셨던 분이고 청춘 영화를 좋아하신다고 그러면 주동우 배우를 거의 다 아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한 분이 이제 마츠시게 유타카라는 네. 분인데 고로상이라고 고로상. 고독한 미식가라고 혹시 네, 아시나요? 네, 네. 그 이제 일본 그 TV 방송인데 그 국내에서는 거의 다 아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고로상이 오신다고 네. 그럴 정도로 그래서 이분이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오픈 시네마라는 작품 고독한 미식가가 지금 원래 TV 방송용인데 올해 처음으로 이게 영화로 제작이 돼서 그 영화가 이제 올해 부산국제영화제를 찾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서 영화를 상영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한 4년 정도 됐는데 지금 관객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고요. 아시아 영화의 진흥과 그다음에 아시아 영화의 신발굴 저희 목표였었고요. 그 목표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사실 부산이 경제적으로 좀 도약하고 청년들을 붙들어두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잖아요. 부산국제영화제가 부산 경제, 또 우리나라 영화 시장 이런 데에 어느 정도 기여 혹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그 전반적인 경제 부분에 따진다고 한다 그러면 어찌됐든 부산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이후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네. 코로나 전에만 하더라도 그 경제 유발 효과가 굉장하다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워낙 이제 세계 각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영화 산업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사실 이제 아까 마켓도 말씀드렸지만 그 영화제 기능이 이제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일반 대중적인 그런 축제로서의 축제죠. 기능도 있지만 네네. 산업적인 기능도 분명히 네네.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그 출발했었던 당시의 모토가 어찌됐든 간에 아시아 영화의 진흥과 그다음에 아시아 영화의 신인 발굴이 저희 목표였었고요. 네. 그 목표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사실 이제 그 신인 발굴을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관객들한테 이런 신인 감독이 있다는 거 알리는 것 외에 산업적으로
인더스트리 관계자들이 많이 와서 네. 이 신인 감독들을 주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코로나 이후서부터 단순히 관객들한테 소개시키고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이 신인 감독들이 인더스트리로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고리를 좀 찾아야 되겠다. 단순히 그냥 그런 그 일반 인더스트리라기보다도 영향력 있는 인더스트리들이 와서 이 사람들이 발굴될 수 있는 길을 좀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마켓도 그렇고 영화제도 그렇고 한 재작년서부터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요. 아마 이제 요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한데 아마 한 2, 3년 후면 좀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영화제에 소개됐던 완전 신인 감독이 뭐 굉장히 영향력 있는 큰 뭐 메이저급 네. 인더스트리에 픽업이 됐다든가 아니면 뭐 계약이 됐다든가 그런 이제 소식이 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산국제영화제 안에 또 우리가 지금 언급하지 않은 다양한 행사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그런 행사들도 좀 소개해 주시죠. 관객 참여형 이벤트가 예. 있는데 커뮤니티 비프라는 게 있고 동네방네 커뮤니티 비프라는 비프. 게 있습니다. 네네. 각각 7주년, 4주년인데 네. 시작한 지는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이벤트에 비해서 조금 늦게 되긴 했지만 네네. 어찌 됐든 간에 커뮤니티 비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화제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긴 하는데 기간이 좀 약간 틀립니다. 이제 10월 3일서부터 6일까지 그 영화제가 시작된 남포동에서 남포동에서 남포동 네네. 극장과 네. 거기 그 야외 무대가 있는데 그 비프 광장에 거기서 진행이 되고 관객 참여형이기 때문에 관객들이 직접 투표를 하고 작품을 선정하는 그런 섹션도 있고요. 이게 이제 리퀘스트 시네마라고 그다음에 이제 감독과 배우를 초청을 해서 본인들이 연출하고 출연했던 영화를 관객들과 같이 보면서 직접 거기에 대한 상황 설명을 해주고 에피소드나 그런 것들을 설명해주는 그 마스터톡이라는 것도 있고 굉장히 이제 그 관객들이 직접적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네방네 비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주로 해운대구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커뮤니티 비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남포동에서 네, 하는데 남포동에서 하고. 부산 각 구에서 요거는 찾아가는 영화관 같은 그러네요. 예, 네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각 구에서 좀 대표적으로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서 영화를 상영을 합니다. 요것도 이제 한 4년 정도 됐는데 지금 관객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고요. 이제 그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가로 소개시켜드리면 저희가 아시아 컨텐츠 어워즈 앤 글로벌 OTT 어워즈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이게 이제 사실 이제 요거는 글로벌 컨텐츠라고 해서 사실 영화뿐만 아니라 드라마 시리즈나 예능까지 다 포함을 해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거기에 이제 오시는 분들 저희가 초청을 해서 이제 말 그대로 시상식이거든요. 공연도 있고 이제 유명하신 분들도 좀 오고 그래서 요게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대중화가 재밌겠는데요. 됐던, 예, 네. 요것도 이제 그 일요일 날, 일요일 날. 예, 6일 날 이제 진행이 네. 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마켓 네. 이런 그 용어를 쓰잖아요. 네네. 그 부분도 우리 시청자분들, 시민분들께서 좀 알기 쉽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사실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약간 틀렸었던 게 자기 영화를 갖고 와서 시장에 내놓으면 이제 인더스트리 관계자든지 네. 배급 관계자들이 와서 그 영화를 보고 이제 영화 계약을 하는 스타일이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많이 바뀌었죠. 이제 컨텐츠 같은 경우에 단순히 이제 영화뿐만 아니라 그렇죠. 드라마도 있는 데다가 더군다나 이제 아이디어 시장도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해서 저희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스토리 마켓이라는 것도 마켓 기간에 같이 개최가 됩니다. 네. 이게 뭐냐면 요즘에 그 한국에서 특히 유행하고 있는 웹툰이나 웹소설 같은 경우에 이제 원작이라고도 하죠. 그런 부분만 팔고 살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호응도가 뜨겁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 요즘에 컨텐츠 전쟁이라고 해서 오. 상당히 이제 서로 이제 좋은 컨텐츠를 확보하기 네. 위해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단순히 완성된 영화뿐만 아니라 완성 전 단계에 있는 그런 아이디어까지 모든 것을 종합해서 개최하는 토탈 마켓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형태의 미팅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이제 제가 또 미국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네. 메이저 할리우드 스튜디오들도 네. 굉장히 참여를 해서 특히 요즘에 그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한국 한국 콘텐츠들이 콘텐츠에도 관심이 굉장하죠. 워낙 크거든요. 굉장하죠. 더군다나 제가
불과 한 3, 4년 전만 해도 굉장히 틀리기 때문에 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한류가 지속이 되려면 지금이 기회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지속 그렇게 되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신인 감독들이나 신인들이 발굴이 돼야 되고 그런 것들은 이제 단순히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로 좀 확대를 해서 해외에서 직접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발굴될 수 있는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네네.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영화 산업 발전을 위한 펀드 그런 얘기가 또 있던데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독립 영화들을 이제 지원을 많이 하고 특히 이제 신인 작가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분들이 사실 이제 독립 영화라는 거는 환경 자체가 전 세계 어디라도 독립 영화를 하기 좋은 환경을 가진 나라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이제 파이낸싱 하기도 힘들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런 지원 부분을 만들었었고요. ACF라고 해서 아시아 시네마 펀드라는 건데 그 시나리오를 완성시킬 수 있는 단계에서부터 작품이 완성된 후에 후반 작업을 지원하는 그런 이제 다양한 형태로 지금 그 한국과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영화제 기간 동안에도 저희가 굉장히 많은 시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23개 부문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 이제 독립 영화인들, 한국과 아시아인들 그리고 이제 상금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라도 이제 계속 지원이 이어나가야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사실 이제 계속 한국 중심을 말씀드렸는데 네. 저희가 이제 뭐 취지 자체가 한국과 아시아의 동방선장이기 때문에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좀 재능 있는 그 작가나 감독들을 발굴하는데 이런 그 어워즈나 펀드를 통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죠. 올해가 29회고요. 네, 내년은 30회. 네 맞습니다. 그죠? 사실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영화에 몸을 담아오시고 또 행정적인 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해오셨는데 내년 내후년을 쭉 바라보면서 산다고 하면은 어떤 비전을 좀 말씀하고 싶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두 가지일 것 같은데 한 가지는 저희가 초창기 때 시작했었던 저희 목표 네. 이게 변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신인 감독에 대한 발굴 특히 이제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 이제 영화가 성장을 하려면 지속적인 신인들이 나와줘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더군다나 이제 인더스트리에서는 좀 상업적인 측면만 감안을 하시다 보니까 신인 발굴에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화제가 변함없이 계속 지원을 했으면 좋겠고요. 다른 한 가지 바람은 이제 일반 관객분들 소망인데 지금 사실 이제 극장 산업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어서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아까 이제 OTT를 상영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는 사실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OTT라고 한다 그러면 TV에서만 볼 수 없는 것들은 이제 극장으로 와서 그 큰 스크린에서 볼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제공해 드린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극장 산업이 좀 불리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극장을 좀 많이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이제 집에서 그냥 보시는 거 하고 많은 분들과 극장에서 보시는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좀 많이 틀리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극장 산업이 물론 이제 앞으로 좀 미래는 불투명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선은 좀 유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좀 영화관도 좀 영화제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영화관 좀 방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매주 부산 현안을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 오늘도 서지연, 송우연, 부산시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번째 토론 주제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입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빠른 속도로 질주합니다. 70대가 몰던 차는 인도로 돌진하고 결국 보행자 2명이 숨졌습니다. 현재 부산의 65살 이상 고령 운전자는 31만 4천 명으로 전체의 15%입니다. 부산에서 지난 5년간 전체 교통사고가 1,000건 넘게 줄어든 반면 고령 운전자 사고는 지속적으로 늘어 지난해 2,300건을 넘어서 21%를 차지했습니다.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제도가 시행되곤 있지만 부산의 경우 반납률이 3%대에 그칩니다. 그나마 이 수치는 전국 최고 수준인데 승용차 없이도 불편함 없이 이동 가능한 대중교통망 확충 없이 면허 반납만을 강요하는 것 또한 설득력이 없습니다. 정부는 5년 전부터 고령 운전자의 경우 면허 갱신 기간을 줄여 적성 검사를 실시하고는 있지만 실기 시험이 없다 보니 합격률이 99%에 달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합니다. 이에 따라 실기시험 도입과 함께 운전 가능 시간대와 장소를 한정해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는 제도 도입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검토 단계입니다. 고속도로 말고 야간에 시력이 좀 약하신 분들은 주간 운전만 야간 운전을 제한한다든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사회적 문제가 아닌 운전자 개인의 문제로 맡겨놓는 사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25%가량이 고령 운전자와 관련한 사고였습니다. 영상에서 보셨지만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최근에 특히 많이 생기고 피해도 굉장히 크거든요.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한 가지씩만 우리가 예를 들어 볼까요? 올 7월에 있었던 서울시청역 역주행 참사가 좀 대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운전자께서 연령이 만 68세 정도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감속 페달을 밟았다고 주장을 하셨지만 국가수의 결과로는 결국 가속 페달을 밟았다라는 점이 꽤 나왔었고 본인 스스로도 운전 베테랑이라고 여겼었는데 이렇게 운전 미숙으로 9명이나 숨지게 된 사고가 발생을 하면서 다시 우리 사회의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일어난 사고라고 보입니다. 최근에 부산에서도 9월 12일 날 해운대에서 지나가던 행인을 치는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 해운대구에 이번에 발생한 이 사고는 평일과 이제 주말에 이제 그 관광객들도 많이 다니는 그런 길이었기 때문에 지금 사망자분이 2분이 발생을 했는데 이런 그 고령 운전자 사고가 그 앞으로 이제 더 많은 빈도로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심각성도 지금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특히 이제 부산 뭐 전국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은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이제 사고가 이렇게 늘고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좀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또 추측이 있어요. 혹시 무슨 통계가 좀 있습니까? 우선 전년도 기준 전체 교통사고를 좀 보면 11,267건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국내 65세 이상으로 저희가 고령 운전자를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전체 사고의 20.3%에 해당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2,356건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로 분류되는 사고가 있어 왔습니다. 서울 다음 수준이기는 합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더 주요하게 보아야 할 점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만 75세 이상으로 저희가 좀 별도로 운전 면허에 대한 갱신이 좀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연령대와 64세에서 74세 정도로 분류가 되는 활동성 있는 중장년층과 노령 인구에 대한 부분에서도 사고가 조금 더 면밀하게 좀 분석이 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고가 작고 피해가 크니까 고령자 운전을 제한하자 이런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죠. 예, 그런 여론들이 있고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대책들을 지금 마련하고자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말까지 고령자 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 도입이라든지 그리고 그 갱신의 실질적인 이제 운전 능력에 대한 갱신 제도를 이제 도입하고자 하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은 전체 사고자 이제 사고 건수 중에 고령 운전자 사고 비율이 지금 크게 지금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앞서 말씀 주셨듯이 65세 이상 이제 고령자라고 해서 모두가 이제 그 운전이 미숙하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연령별 이제 차등 면허 갱신에 대한 이제 연령별 차등과 이제 그에 대한 보조제도, 보조할 수 있는 제도들을 차등을 둘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또 이제 모색이 되고 있고, 실질적인 운전 기능 측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3D 시뮬레이션을 통한 이제 실질적인 실도로에서 이제 운전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갱신을 하는 그런 제도들도 지금 도입하자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령 운전자 이분들의 연령을 조금 더 세분화해가지고 구분 속에서의 조처를 취해 나가자 이런 얘기도 있다 그런 말씀인데 그게 아니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좀 더 보완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얘기가 또 있어요. 저는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운전 제한이라는 것은 결국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 침해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운전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분들의 이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위험군이니까 제한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상 세대 갈등으로도 비춰질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좀 신중하게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오히려 예방적인 차원에서 면밀하게 접근을 해야 한다라고 보이는데요. 누구나 나이는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보완이 가능하다면 자율주행 운전이 가능해지고 있는 이 시대에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완전한 자율주행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제4세대 정도로 완전한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이 도입이 되게 된다면 그에 맞춰서 면허에 대한 제도도 바뀔 것이기 때문에 연령별로의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도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도 고령층을 대상으로 해서 기술적인 측면으로 일본 같은 경우는 자동 안전 제동 장치가 있다든지 또 가속이 될 수 있는 그 페달에 대해서도 제동을 거는 장치가 있다든지 이런 기술을 조금 더 의무적으로 도입을 하게끔 하는 제도들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동차 시장도 그리고 모빌리티 사업도 발전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기대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 얘기를 하셨는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어떤 안전 장치를 하는 그런 시도가 없습니까? 이제 일본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제도가 이제 스포츠카 S라는 그런 차를 스포츠카 S. 예, 고령 운전자들이 이제 신차를 구매할 때 그런 안전 장치가 있는 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인데 이런 제도들이 이제 일본에서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미국이나 이런 다른 국가에서도 이런 제도들을 지금 도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기능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일본에서 시행하는 지금 스포츠카 S 같은 이런 제도는 신차를 구입할 때 이제 그런 장치가 있는 것들을 하는 장치가 있는 그런 차들을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또 이제 자가 차량이 있는 분들은 이런 제도 장치가 없는 차를 또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고령자분들께서 이제 신차를 구매하는 빈도가 또 낮기 때문에 기존 차에 이런 장치들을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이런 것들은 이제 조속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시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우리 부산 그러면은 전국에서 최초로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를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2018년 7월 부산에서 가장 먼저 도입한 제도입니다. 이후로는 전국 지자체에서 이렇게 함께 확대 실시가 좀 된 상황인데요. 이 자진 반납 제도가 먼저 시행된 만큼 부산 같은 경우는 되게 선진적으로 전국 평균이 2%대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3.5%의 반납률을 기록하면서 전국 1위를 기록을 하고는 있습니다. 문제는 이 면허 반납 제도가 교통사고 감소의 실효성과 연결이 되어야 한다라는 지점인데 통계를 좀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령 운전자를 만 65세 이상으로 분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허를 반납하는 연령층은 만 75세 이상 고령자 반납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책 시행에 의한 반납 효과가 큰 만 75세 이상 고령자의 사고 비율은 만 50세 이하보다 낮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통사고와 연결이 되는 이 65세 이상 74세 이하의 정책 참여를 보다 좀 더 이끌어내야 할 텐데요. 이 부분이 사실은 지금 활동성이 보장이 필요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보니 운전을 하셔야 되는 이 만 65세 이상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정책을 면밀하게 시행을 할 것이냐. 미국의 사례처럼 이제 운전 능력을 실효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할 수 있느냐. 만 75세 이상으로 운전면허 갱신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65세 미만으로 내릴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이제 논의를 해봐야 될 시점입니다. 이런 경우에 택시를 운전하시는 고령 운전자분이나 또는 생계를 위해서 운전이 필요한 그런 분들은 어떻게 앞으로 하는 거예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 최근에 택시 운송 사업 이제 발전 계획안을 지금 수립을 해서 국토부에 지금 건의를 할 예정인데 여기에 나온 대책들을 보면 75세 이상 고령자들에 대해서 택시 운전 면허를 제한하겠다. 그리고 이제 기존 면허 반납 시 나오는 이제 감차 지원금을 증액을 하겠다. 그리고 좀 면허 자격 검사를 이제 강화를 하겠다. 이런 대책들을 마련을 했는데 이에 대한 우려가 또 이제 75세 이상이신 그 운전자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납을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된다는 것과 이제 그리고 연령 제한으로 오히려 이제 택시 면허 가격이 뛰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것에 대한 이런 우려들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에서 23년 기준으로 해서 60세 이상의 자영업자가 200만 명을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이
안에는 개인 택시와 운수업, 택배업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은퇴 이후에 재취업이 진입 장벽이 낮은 측면이기 때문에 많이들 이제 유입이 되시는데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과적으로는 안전에 대한 보장과 실질적인 운전 능력을 검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시 고령자 강습이나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자격 유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미국처럼 찾아가는 뭐 시력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해서 결국 이 자격 시험에서 탈락을 하게 되면서 면허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 생계가 유지가 되기 어렵다라는 점을 좀 감안을 해서 이 고령층의 일자리 부분 그리고 이후로 생계를 어떻게 좀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일자리 확보가 또 중요한 문제로 보입니다. 두 분이 혹시 뭐 추가로 더 지적하거나 제안할 게 있으면 얘기를 좀 짧게 해주시죠. 결국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의 핵심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처럼 이제 운전면허 적성 검사와 이제 면허 갱신 시 실질적인 이제 개인 운전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돼야 된다는 부분하고 그리고 안전 보조 장치를 장치할 수 있도록 예방 장치를 해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이 마련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8월 달에 국회에서 이제 교통안전법이 개정안이 지금 발의가 됐는데 거기에 이런 부분들이 또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법안들이 빨리 처리가 돼서 예방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동의 자유를 조금 너무나 일반화시키거나 집단화시키면서 억압하지는 않는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결국은 우리 고령자분들이 면허를 반납하더라도 나의 이동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중교통에 대한 선진화가 좀 필요하고 부산 같은 경우는 이용하고 있는 타바라와 같이 자율주행 버스나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차량들이 덜컹거리며 도로를 지나갑니다. 차량 바퀴가 빠지더니 맞은편에서 우회하던 또 다른 트럭 바퀴도 빠져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이날 생긴 싱크홀 깊이는 8m.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평소 시내버스가 오가는 도로라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지난달 20일에도 같은 도로에서 3.5m 깊이 땅꺼짐이 있었고 바로 이튿날 또 싱크홀에 차량 한 대가 빠지기도 했습니다. 올해 들어 사상 하단선 공사 구간에서 발생한 땅꺼짐 현상만 8번째로 지난해와 합치면 11번에 달합니다. 문제는 피해를 막을 방법이 현재로선 명확히 없다는 점입니다. 부산시가 해법으로 언급한 건 GPR, 즉 지표 투과 레이더로 전자 기파를 땅 밑에 쏴 집안 침하 가능성을 미리 알아챈다는 것. 하지만 지난달 땅꺼짐 이후 부산시는 이미 이 일대에 GPR을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지만 이번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90% 이상 신뢰도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1.5m 정도까지밖에 안 됩니다. 2m, 3m, 4m 내려갈수록 판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상 하단선 지하철 공사 완공 시한은 오는 2026년. 아직은 정확한 원인도 모른 채 명확한 사고 예방 대책도 없이 반복되는 사고에 시민 불안만 커지고 있습니다. 싱크홀이라고도 얘기하고 땅 꺼짐 현상 이렇게 하는데 지난 폭우 때에 부산 지하철에서 굉장히 큰 규모의 그런 사고가 나가지고 굉장히 놀랐는데요. 그때의 그 규모와 또 피해 사항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죠. 예, 지난 토요일 21일 날 아침 8시 45분경에 사상 하단선 이제 여기 새벽로 86번지 이제 1원에서 지금 발생한 사고입니다. 당시에 저희 남부지방에 호우 경보가 지금 내린 상황에서 당시 200mm 이상의 폭우가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상 반면에 이제 전신주가 한 기가 지금 전도가 됐고 네. 그리고 하단 방향에 지금 차량이 2대가 빠진 그런 사고입니다. 이 싱크홀 같은 경우는 집안 침하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붕괴 현상을 의미합니다. 침하가 시작이 되면 함몰이 되고 거기에 빈 공간이 생겨서 공동이 이제 생기게 되다 보니 이러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인데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네. 이미 좀 반복이 됐고 누적이 되었고 또 우리가 부산에서 집중호우와 굉장히 강도 높은 강우량이 이제 발생을 하는 부분을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 미리 대응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안 검사라든지 전수조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소홀했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이제 검사 얘기를 하시는데 이전에 땅꺼짐이 있으면은 지표
투과 레이더라고 하는 검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안 한 거예요? 했는데 이렇게 된 겁니까? 예, 저 GPL 검사 같은 경우에는 저 집안 이하 이제 1.5m 이하에서 발생하는 그런 그 치마에 대해서는 잡을 수가 없는 그런 1.5까지만 이제 검사가 맞습니다. 되는 거네요. 네,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더 심층적인 이제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3차원 집안 조사나 아니면 집안 물리 특성 분석, 결국엔 샘플링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에 대한 예산 부분들 그리고 인력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저 GPR 검사를 통해 가지고 지금 해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산과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못했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선은 그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네, 부분을 네. 다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방 분권이나 특히 안전과 재난에 대한 것은 중앙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더라도 이 예산에 대한 투입 부분이나 그리고 적극적인 행정이 가능할 수 있으려면 결국은 자치 분권에 대한 영역으로 좀 들어가야 됩니다. 중앙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지자체의 그 역할을 주어야 하는데 여전히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행안부나 이제 국토부에서 제한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다라는 지점을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특히 우리가 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예산 실링제에 해당이 됩니다. 부산시에서도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예산을 좀 투입을 하고 있음에도 맥시멈 즉 최대치를 다 채워서 이미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러한 공사들 같은 경우는 뭔가 새로운 검사를 하거나 인력을 투입하기에는 이미 초과된 예산을 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정상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에서 4호선까지 지하 시설물을 관리하는 토목 직렬의 직원이 교통공사에는 40명 정도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800여 명인 것과는 차이가 굉장히 크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력을 충원하는 지점은 조직 개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별도로 논의가 되어야 하고 또 이런 GPR과 같은 탐지 전문 인력조차 지금 부산시는 굉장히 적은 인력이기 때문에 이 구조를 늘리는 것과 기기를 도입하는 것 그리고 전수조사를 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까지도 좀 총체적으로 논의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두 분의 지금 얘기 속에 몇 가지의 원인이 짚어졌죠. 예산, 인력,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짚어졌는데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그 사고가 난 구간이 도시철도 공사 구간이잖아요. 그러면은 교통공사가 1차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닌가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싱크홀 사고의 통계를 보면은 원인에 대한 통계를 보면은 42% 정도가 이제 하수관 누수로 발생을 한다. 하수관 예, 누수 그런 네, 결과가 네, 나오고 네. 그리고 시공상의 문제가 한 30% 이렇게 발생하기 때문에 하수관의 문제인지 시공상의 문제인지 이 부분에 따라서 책임 소재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 결과가 나와봐야지 책임 소재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일단은 이 공사 주체가 지금 부산교통공사이기 때문에 교통공사가 또 이제 거기에 공사 구간에 대한 안전과 교통이 원활하게 흘러가게끔 할 수 있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안전 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난 월요일 날 부산시에서도 부산시장님과 그리고 저 교통공사 사장이 현장에 가서 보다 정밀한 조사를 통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지금 근본적인 원인을 찾겠다고 얘기를 하고 지금 긴급하게 지금 그동안 수직 그라우팅을 그러니까 시멘트를 수직으로 이제 쏘아서 보완을 하던 그런 것들을 전 구간에 대해서 수평 그라우팅을 추가로 보완하겠다. 지금 그런 긴급 예방 조치를 지금 시행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걸 보면은 공사 자체가 과연 직접적인 원인이냐. 그래서 이제 용역을 했다라고 하고 뭐 전문가가 또 의견을 내고 했다고 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우리 정리를 해볼까요? 문제는 이미 이런 집안 침하나 이게 땅꺼짐 현상이 반복돼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왜 그렇다면 이 현상이 반복될 때까지 그냥 공사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었나 그 그러니까요. 어떠한 변화도 네네. 없었나라는 부분에 저희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만약에 지금 교통공사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하수관의 문제, 노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 노후 하수관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었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하수관 같은 경우는 이 손상이 되는 것이 공사의 진동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단지 노후화 때문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 여기에서 하수관 특성상 부서진 구멍이나 이 틈새로 물이 새어나가면서 공간이 넓어지고 결국 네. 땅에 구멍이 생기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교통공사는 사전에 대비를 했었어야 합니다.
주변에 노후화된 초고령 노후화된 하수관로가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품이 교체가 되고 있는지, 혹은 이 진동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를 했었어야 합니다. 물론 예산에 대한 부분과 인력의 문제가 있겠지만 시에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지 않았던 부분이 좀 질책받아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고가 난 209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들리는 얘기가 아예 조사 대상에 늦게 포함됐다는데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사고가 발생한 그 현장이 109다 네, 보니까 109죠. 네, 네. 땅 꺼진 현상에 대해서 이제 109 쪽만 이제 조사를 했는데, 이번 그 싱크홀 사고 21일 날 있었던 싱크홀 사고 이후에 지금 그 구간들을 보면은 109 중에서도 이렇게 세분화됩니다. 작년에 발생한 부분들이 또 사상 공단 쪽에 몰려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새벽로 시장 앞쪽에 또 이제 올해 초까지 이제 올해 그 시장 앞쪽에 이렇게 발생을 했고, 이번에는 넘어와서 지금 또 이제 그 반대쪽에 지금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209라도 지금 안전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에 이번 극한호우를 통한 싱크홀 사고 이후에 지금 209도 지금 조사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우리가 항상 수없이 해온 이 얘기입니다. 왜 문제가 생기고 나서 이렇게 대책을 마련한다고 이러느냐라고 항상 얘기하는데, 이번 싱크홀 사태와 관련해서 두 분에게 짧게 한 말씀씩 조언이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듣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저 하인리비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하나의 중대한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29건의 이제 사소한 사고가 일어나고 300건의 이제 사소한 조짐들이 또 발생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러한 사고들이 계속 잦은 경미한 사고들이 있다 보면은 언제 중대한 사고가 터질지 모릅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말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부산시에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보완 조치들을 해주게 기대하겠습니다. 네, 도시가 과밀해질수록 지하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우리 발밑에 이 땅 아래는 굉장히 복잡한 시설이 있다는 것을 정부나 지자체가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하인리의 법칙이 다가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부산시가 좀 선도적으로 나서서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사례로 이 싱크홀에 대한 예방 시스템과 그리고 대응 방침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